다음 시험에서 89점을 맞았다. 또 1점을 왜 틀렸어? 네. 아깝군요. 빵점을 맞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본인이 노력했음에도 그렇게 느껴요, 불구하고 아이들이? 예, 그렇게 느껴서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청라맘스TV 조은혜입니다. 저희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좀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반에서 또 새로운 친구들과 적응하면서 공부를 할 그런 시기일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 아이들 공부뿐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 잘하고 있을지 또 친구들 잘 사귈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되는 시기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라에서 아이들의 심리 상담을 하고 계시는 소장님을 만나서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청라에서 10년째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한양심리발달연구소 소장 정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10년째 지금 청라에서 네. 심리 상담을 하고 계시면 거의 청라 초창기 때부터 네, 이제 청라에서 상담소 1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그러시구나. 같아요. 네. 아이들이 또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또 새학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참 부모로서 그러면 안 되지만 좀 바라는 기대치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아이로 키우는 네. 비법 같은 게 있나요? 들의 시작은 사실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요? 네. 뭐 성적이며 사랑받는 거면 인기 많은 거면 그 시작이 자존감이다. 네네네. 자존감, 즉 자아 존중감이라고 말하면 아주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고 또 어떤 성과를 이뤄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좀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인 네네, 거네요. 맞아요. 네. 그런 자존감이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부모가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있을까요?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 시절의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자아 존중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꾸준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후의 삶에 긍정적인 긍정적인 경험을 하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이제 자존감이 변하기도 하고 또 고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니까 예.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도 충분히 이후의 생활 환경에 따라서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의 자존감 관계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겠죠. 좋은 부모하기 너무 힘드네요, 소장님. 네, 그렇죠.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매니저님도 좀 더 나은 부모님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방송을 보시는 어머님들도 다 그러실 거고요. 네, 저는 그런 시도를 하는 부모님이시라면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라는 얘기를 굉장히 세련되게 잘 해주셨습니다. 자존감이 좀 높고 또 낮음에 따라서 아이들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네. 생활 모습이나 그런 삶의 모습에 실제로 차이가 있나요? 네, 실제로 큰 차이가 나기도 하죠. 먼저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성인들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합리적이고 주도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기가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본인이 좀 확신에 차서 설명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 경우. 근데 만약에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 이제 다른 사람이 결정을 할 때 거기에 의존적으로 끌려가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긴장감이 높은 상태가 좀 많이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이 볼 수 있죠. 아까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은 자기주도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낮은 친구들은 또 좀 그런 부분에서 네네.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러면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이 두 친구들이 주로 이제 느끼는 감정이나 그런 영역들이 좀 다를까요? 네, 틀리죠. 자존감이 우선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열등의식에 많이 쌓여 있거나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공부도 잘하나요? 네. 물론 맞나요? 공부도 그러니까 100%다 공부를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뭐 있는 법칙은 아니니까. 법칙은 아니지만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정적으로 자기 공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확신에 차서 뭐 학습 영역을 선택한다거나 그런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죠. 그런 대인관계 면에서도 이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네, 맞습니다. 대인관계 면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친구들은 주로 확신에 차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논리정연하게 잘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특히 또래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의 의견에 많이 의존을 하거나 끌려다니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들이 크죠. 말씀하신 대로 이 기초라고 해야 될까요? 뭐 맞는 키 같아요.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성적이나 이제 공부에도 그렇고 뭐 대인관계 기술에도 그렇고 근데 그러면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려면 도대체 부모가 어떻게 뭐를 뭐 특별하게 해줘야 될 게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의외로 가정 내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화를 나눌 때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의 말을 중간중간 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잠깐만 그렇다니까 결국 이렇다는 거지 그러고 결론을 내주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중간에 대화가 끊기다 보면은 자신감을 많이 잃게 돼요. 내 말이 틀리구나 그러고 내 말이 확실하지가 않구나라고 해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편하게 연습할 수 있는 장소는 아무래도 가정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실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집에서도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없으면 나가서 모르는 사람이나 친구들이나 선생님 앞에서는 더 떨리고 할 텐데 저 많이 끊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방법들이 막 되게 특별하고 거창한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니네요. 네, 아주 쉬운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가정에서는 그 부분들을 많이 넘기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아이가 어리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부모님이 많이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라.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회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 내에서 뭐 외출을 할 때, 외출 준비를 할 때 엄마는 이제 나갈 수 있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다급해서 아이가 스스로 입을 수 있는 옷도 다 채워주고 단추 채워주고 양말 신겨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하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그러다 보면은 이제 누군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대신하다 보면 그 결과가 안 좋을 때 엄마 때문에 아니면 엄마가 너무 서둘러서 이게 쏟아졌잖아. 이게 잘못됐잖아. 그래서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본인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아이 자존감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러면 연습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연습을 하듯이 네. 본인이 아주 작은 것부터 본인이 해보고 실패도 경험해보고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들이 사실은 생활 습관 면에서도 좀 연습처럼 가정에서 하는 기회를 그렇죠. 좀 주는 네. 거거든요. 근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은 제가 소장님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빨리빨리보다는 좀 느긋하게 좀 기다려주는 게 사실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아이가 얼마큼 역량을 펼치는지 격려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이제 세 번째는 타인 앞에서 비난을 하지 말아라. 아이에 대해서? 네네네네네. 근데 원장님 이제 타인 앞에서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막 욕하거나 뭐 흉보거나 뭐 비난하는 부모는 많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욕하거나 흉보거나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겠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범할 수 있는 오류 중에 이제 쉽게 예를 들자면 뭐 학교 앞에서 이제 내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른 학부모랑 다른 학부모와 내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 아이 한국은 이제 유교 문화 사상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유 이런 우리 아이는 그렇지는 않아.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라고. 근데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노력해서 점수를 올렸는데 내가 이거는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엄마는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이는 실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소장님 그러면
아이를 칭찬하는 게 자존감에 더 좋은 거네요? 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잘못된 칭찬은 오히려 아이한테 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칭찬도 나쁜 칭찬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결과를 이렇게 칭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피해라. 네. 결과를 칭찬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한테 목표 점수를 많이 주시잖아요. 이번 기말고사에서 90점이 목표야. 90점까지 맞아. 그러면 엄마가 뭘 사줄게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뻐서 많이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다음 시험에서 89점을 맞았다. 또 1점을 왜 틀렸어? 네. 아깝게. 그러면 어쨌든 1점 차이긴 하지만 아이는 90점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빵점을 맞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본인이 노력했음에도 그렇게 느껴요, 불구하고 아이들이? 예, 그렇게 느껴서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된 칭찬도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과장된 칭찬도 자존감이 안 좋나요? 네. 예를 들면 또 과장된 칭찬은 뭐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네가 최고야? 아니면은 너무 착하구나. 그런 거는 굉장히 모호한 칭찬에 속하죠. 구체적이지가 않고 또 아이가 생각할 때는 다른 상황에서 비교를 했을 때 본인이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는 좀 더 좌절이 큰 부분들이 약간 있을 수 있다는 아이가 거죠. 듣기에도 그러면은 어떻게 좀 칭찬을 하는 게 좋을까요? 좀 칭찬은요, 네. 즉각적이고 또 구체적인 부분을 지적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가 청소를 도와줘서 엄마가 청소가 빨리 끝났어. 그래서 엄마가 너무 고마워. 라든가 아니면은 너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게임하는 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보여줬어. 그래서 엄마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흐뭇하다. 기분이 좋다라고 했을 때 아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들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이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크고 또 만족감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원장님 저희가 부모라는 역할을 뭐 배우거나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실은 잘못된 칭찬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좀 이제 올바르지 않은 양육을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 심리센터를 저희가 방문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 아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세요. 우리 아이는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특별하게 선생님한테 전화 오는 거나 문제사항이 없는데 이게 상담센터까지 갈 일일까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상담센터를 찾는 친구 중에 거의 이제 예전 같으면 발달이 느리거나 아니면 언어가 느리거나 아니면 기질적으로 예민함이나 그런 부분이 표출이 됐을 때 상담센터를 찾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보편적으로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거나 불안이 높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상담센터를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TV에서 어머님들 많이 보시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든가 아니면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저런 상황은 우리 아이도 이런 부분은 있는데 라는 부분들 공통점을 많이 찾으시고 그 다음에 상담센터를 요즘에는 쉽게 방문하시고 또 내 아이가 지금 내가 찾지 못한 우리 아이의 기질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내가 찾지 못한 우리 아이의 이렇게 양육에서 좀 더 해주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모호하다라고 했을 때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기질의 친구고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서포트해서 양육하면 아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인정할 수 있겠구나 해서 검사만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진행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상담센터를 쉽게 찾아서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긴장을 많이 하니까 긴장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부분, 양육 팁으로 많이 얻어가시기도 해요. 네. 또 이제 조금 이제 연령이 큰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신학기에 대한 물론 걱정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춘기 아이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저 지인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사춘기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참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네네. 사춘기
친구들도 센터에 좀 많이 이제 방문하거나 상담을 받으러 오나요? 네, 요즘에는 사춘기 아이들, 특히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 많이 기관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큰 사건이나 문제 행동, 뭐 학교 폭력이나 아니면은 왕따나, 문제라거나 피해가 되게 큰. 예, 뭔가 그런 일을 발생했을 때 부모가 너 자꾸 이렇게 하면 상담받으러 한번 갈 거야 해서 아이가 상담센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네네네. 네, 최근에 많이 변화된 부분은 아이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걸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엄마는 말이 안 통해. 그렇지만 선생님한테 말하면 상담 선생님은 내 멘토처럼 잘 해결이 되겠지. 또 엄마한테 잘 윤화시켜서 얘기를 해주면 엄마가 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 해서 본인이 스스로 상담센터를 선택해서 오는 경우들도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면 사춘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이 아이들과 소통하는 거에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네. 이 아이들과 좀 잘 소통하는 우리 사춘기 자녀들과 그런 부모가 되려면 좀 네. 어떻게 부모가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생각보다 방법은 쉽습니다. 쉬워요? 네. 네.